여러분, 조선시대 육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의정부와 육조, 사원부와 사간원, 이런 주요 관청들은 모두 궁궐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안에는 어떤 관청들이 있었을까요? 창덕궁 도남문을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기 전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들, 이곳이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특별한 관청, 권례각사입니다. 조선 정치의 심장부이자 왕권과 신권이 맞닿아 있던 이 공간, 오늘 창너머에서는 창덕궁 권례각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 궁궐 건축과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창덕궁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조의 정치가 살아 숨쉬던 권례각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권례각사란 무엇인가? 권례각사, 한자로는 궐궐의 안내, 각각 각 관청사, 권례각사입니다. 말 그대로 궁궐 안에 있는 여러 관청들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중앙관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궁궐 밖에 있는 권례각사와 궁궐 안에 있는 권례각사입니다. 권례각사에는 의정부, 육조, 추문부, 의금부, 사원부, 사간원 같은 일반 행정기관들이 속했습니다. 반면 권례각사는 왕을 직접 보좌하거나 왕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한 관청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권례각사로는 승정원, 규장각, 홍문관, 예문관, 선전관청, 오이도총부, 세자시강원, 세자의 귀사, 내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관청들은 굳이 궁궐 안에 있어야 했을까요? 바로 왕과의 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내의원, 왕의 자문에 응하는 홍문관, 이런 기관들은 왕의 부름에 즉시 응해야 했고 왕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 그것도 정전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2부, 창덕궁 권례각사의 위치와 배치. 창덕궁의 권례각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전인 인정전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이 가장 넓었는데 가운데로 금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금천을 경계로 동쪽에는 홍문관, 예문관, 내의원이 위치했고 서쪽에는 규장각과 검서청, 책고 등이 자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권례각사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관청들이 밀집되어 있고 행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쪽문들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창덕궁 도남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 권례각사 영역입니다. 경복궁은 정문인 광화문을 들어서면 바로 근정전이 보이는데 반해 창덕궁은 도남문이 서남쪽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권례각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창덕궁만의 독특한 배치이자 창덕궁이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3부, 규장각, 정조의 개혁본부. 권례각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을 꼽자면 단연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1776년 정조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규장은 왕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각은 건물 또는 보관소를 의미하고요. 처음에는 영조의 어필과 어제를 보관하기 위해 창덕궁 후원, 지금의 주합루 자리에 건물을 짓고 규장각이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목적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교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관료 선임법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향할 수 없으니 내가 의도하는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세운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본부였던 겁니다. 규장각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의 근시 기능을 흡수했습니다.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 제도도 함께 주관했죠. 초계문신이란 글 잘하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매월 시험을 치른 후 상벌을 내려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1779년에는 규장각 외곽에 검서관을 두고 서울 출신들을 등용했습니다. 국초 이래로 재주와 학문은 뛰어나도 입신의 길이 막혀 있었던 서울들에게는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죠. 규장각 각신들은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였습니다. 승정원이나 홍문관보다도 더 가까웠고 사원부와 사간원의 언론보다도 각신의 언론이 더 중시되었습니다. 각신들은 수시로 왕과 접촉하면서 왕을 보좌하는 한편 일반 정사에도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승지가 공적인 일로 임금을 대면할 때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신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당시 관료사회에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규장각이 국왕 개인의 사사로운 기관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관료기강을 쇄신하고 학문을 진흥시키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부, 홍문관, 왕을 자문하는 옥당. 규장각 바로 옆 금천 동쪽에는 홍문관이 있었습니다. 홍문관은 다른 이름으로 옥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옥당, 옥으로 만든 집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고귀하고 청렴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홍문관은 세종대 집현전의 기능 중 일부를 계승한 기관으로 경연을 담당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연이란 왕과 신하들이 함께 경서와 역사를 공부하며 학문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홍문관은 사원부, 사간원과 더불어 언론 3사라 불렸습니다. 이 세 기관은 왕권을 견제하고 정치를 비판하는 역할을 했죠. 특히 홍문관은 조선시대 청요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청요직이란 청원과 요직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인데 청원은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만 시키던 벼슬입니다. 복록은 낮으나 뒤에 고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죠. 판서나 정승 등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문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홍문관 건물은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담장으로 막혀 있고 3개의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홍문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폐쇄적인 구조이지만 이것은 국정을 논하는 중요한 기관답게 보안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5부, 예문관과 내의원. 홍문관 옆에는 예문관이 있었습니다. 예문관은 왕의 칙령과 교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중국의 한림원을 홍문관과 예문관 둘로 나눈 것인데 홍문관을 옥당이라 부르고 예문관을 한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문관은 왕의 말이나 글을 대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실무적으로 왕을 보필하는 비서실격인 승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는 예문관을 각별히 아껴 직접 행차하여 태공사필, 창수고풍이라는 글씨를 써서 걸기도 했습니다. 태공사필은 태공의 사필, 즉 공정한 역사기록이라는 뜻이고 창수고풍은 옛 풍속을 따르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예문관은 인정전 회랑 바깥쪽에 위치하여 정전 서쪽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바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왕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웠던 것이죠. 예문관 옆에는 내의원이 있었습니다. 내의원은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약방이라고도 불렸는데 인정전 서쪽 행각에 가까이 있어 임금의 병을 가까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의원을 내의사라고도 하고 궁 밖에 있는 의료기관인 전의감과 해민서를 외의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약방에는 조화어약, 보호성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화어약은 왕의 약을 조제한다는 뜻이고 보호성궁은 성스러운 몸을 보호한다. 즉 왕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었기에 내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6부, 권례각사의 소멸과 복원. 이렇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정치를 보좌하던 권례각사.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회철되고 말았습니다. 규장각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국내부의 부속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규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897년에 다시 규장각으로 환원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봉상시, 종부시, 홍문관이 폐지되면서 그 사무가 규장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으로 규장각이 폐지되고 도서는 이왕직의 임시도서실을 거쳐 1911년 조선총독부 산하 취조국에서 접수했습니다. 일제는 규장각을 단순한 도서관으로 기능을 변질시켰고 소장도서들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규장각과 복무당 등 모든 궁궐 정각들을 헐어버리고 도로와 잔디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 정치의 심장부였던 권례각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방치되었던 권례각사. 하지만 1997년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복원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826년에서 1828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궐도. 국보 제249호인 이 그림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도 형식으로 그린 대표적인 궁궐 건축 그림입니다. 동궐도에는 권례각사의 건물 배치와 형태가 자세히 그려져 있어 복원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드디어 서쪽 권례각사가 복원되어 2005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장각, 검서청, 복무당, 홍문관, 예문관, 내의원. 100년 만에 되살아난 이 공간들은 비록 건물만 복원되었지만 조선시대 정치와 학문, 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부, 권례각사가 남긴 유산. 권례각사는 단순히 관청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왕과 신하가 소통하는 통로였으며 개혁과 혁신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수천 권의 책이 편찬되고 간행되었습니다. 정유자, 한구자, 생생자, 정리자 등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 조선 후기 문운을 불러일으켰죠. 홍문관에서는 경연이 열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경서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토론했습니다. 예문관에서는 왕의 교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왕의 뜻이 글로 정리되어 온 나라에 전달되었죠. 내의원에서는 왕의 건강이 관리되었습니다. 왕이 건강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례각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권과 신권의 균형입니다. 조선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동시에 신하들의 견제와 자문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권례각사는 왕을 보좌하면서도 때로는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너머에서는 창덕궁 권례각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특별한 관청들, 규장각, 홍문관, 예문관, 내의원, 이 작은 공간들이 모여 조선 정치의 심장부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창덕궁을 방문하실 때는 도나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 권례각사 영역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이지만 한때는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학문을 논하던 곳입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걸으며 금천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600년 전 그날의 열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어떤 창덕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알고 싶은 창덕궁 건축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창너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